집에 가고 싶어. 한국 왜 이렇게 더러워? 우리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딴 바닥에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한국 숙소 주인 앞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도대체 왜 바닥에서 자야 할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라쿠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된 딸, 안나가 있는데요.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장기여행을 떠날 시간이 생겨서 함께하기로 했어요. 아쉽게도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오지 못했지만 기왕 가는 김에 잘 갔다 오라면서 여행 자금을 많이 주었어요. 기왕 아시아에 길게 가는 김에 최대한 많은 나라를 보고 올 참이었어요. 일단 일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에서 나머지 일주일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행지는 삿포로였어요. 아무래도 포르투갈은 눈이 잘 오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눈 축제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안나와 삿포로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으로 뒤덮인 도시는 포르투갈의 고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유명한 눈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축제 조명으로 반짝이는 눈 덮인 거리와의 첫 만남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삿포로가 자랑하는 정교한 눈 조각과 활기찬 축제를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순간도 잠시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언어 장벽이 예기치 않게 우르르 덮쳤습니다.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택시 기사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정 내내 계기판의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차는 폭설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에서 왜 교통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우리의 무언의 불만에 대한 무언의 질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삿포로는 애초에 눈이 많이 내리는 동네인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눈이 온다고 모든 인프라가 중단되는지 의아했어요. 첨단 기술로 유명한 일본이 왜 이런 기상 조건에 더 잘 대비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가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물었더니 호텔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일본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만큼의 눈이 오면 당연히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도리어 이 겨울에 이걸 예상하지 못한 저를 욕하더라고요. 전 정말 황당했어요. 마음을 달래줘야 할 온천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점점 더 많은 현지인들이 신기하게도 우리 일행, 특히 안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희만 있었는데 점점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분 좋아하던 딸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서양인의 몸매를 힐끗힐끗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대놓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중학생의 몸매를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시선이 거슬리는 듯해서 우리는 자의식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뉘앙스였고 우리 스스로가 노출되고 취약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호텔에서의 결제 문제였습니다. 카드 결제가 거부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주인이 카드 기계와 씨름하는 모습.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결제를 할 때였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호텔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어딨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만한 현금을 준비해오지는 않았거든요. 주인은 카드 결제기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아무리 결제를 해도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카드 결제기를 고칠 수는 있지만 고치려면 다음 날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제 어플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주인은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기네는 기계는 잘 못 다룬다고 하면서요. 저는 황당했어요. 기계를 못 다루니까 본인들의 방식으로만 결제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 시간이 촉박했던 저는 ATM 기기를 찾아서 돈을 뽑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눈을 보고 싶었던 거면 차라리 아이슬란드로 갈 걸 그랬어요. 거기는 오로라라도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일본에서의 경험에 실망한 딸은 눈만 신기하고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가게를 보러 가는 투어를 갔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없는 풍경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었어요. 모든 투어가 다 비용이 드는 곳이었어요. 가게를 구경하고 나무를 구경하고 사진만 찍으면 끝이었어요. 싫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상점을 둘러보는 것은 씁쓸했습니다. 장식의 아름다움과 상점의 독특함이 앞서 경험한 불편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설레었지만 이 투어가 문화 교류보다는 상업적 목적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 가치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연이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 영어 번역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았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만한 감성이 있기도 했지만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 곳에서 번역기를 일일이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정중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환영을 받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이질감은 특히 전통적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는데 서양인인 저희의 외모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풍요로움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낯선 지형을 문자 그대로 또는 은유적으로 탐색하며 배우고 적응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차이에서 얻은 교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일본을 떠났습니다.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삿포로에 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문화와 소통의 장벽이 우리의 경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두고 딸아이에게 즐거운 기억을 주려고 한 여행인데 눈의 신기함과 아름다움 말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기억이었어요. 희망찬 마음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놓쳤던 따뜻함과 이해를 그리워하며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은 독특한 경험으로 가득했지만 일련의 문화적 오해와 도전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며 인내심과 적응력을 시험받았습니다. 비행기는 희망의 설렘을 안고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불쾌한 경험을 했던 곳으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기꺼이 도와주려는 열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의 능숙한 영어 실력은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악천후로 인해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스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효율성은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이 동반 가족에 대한 우선 대우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특히 안나에게 보여준 환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안나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다들 좀 더 친절했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옮기고 안나의 것을 옮겨주려고 뒤를 돌아보면 이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안나를 도와주고 있었죠. 특히 40,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국 여행의 상쾌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숙소로 가는 여정은 명확한 표지판과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순조로웠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효율성으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꽤나 늦게 도착했어요. 안나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어요.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이라 뭔가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 편의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 대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 셀프 서비스 방식은 사람들의 정직과 성실함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다면 잡을 수 있도록 편의점에 들어갈 때는 신용카드를 가져다 대고 들어가야 했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손님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부는 어땠게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바닥에 따뜻한 온기는 말 그대로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기하다며 기뻐하는 안나의 모습에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소박하지만 깊은 사치였습니다. 그날 밤 아늑한 방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매 순간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탐험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눈이 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다니기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오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이미 눈이 너무 많은 나라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혹시나 서울도 눈이 오면 모든 것이 마비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며칠 동안은 눈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경복궁에 가기로 한 날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는 긴장 상태였어요. 날도 춥고 과연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했죠. 지연이 될 때는 방송이 나왔어요. 놀라운 건 방송을 할 때 한국어로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영어로도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글로벌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따뜻한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겨울 공기의 한기가 뺨을 스쳤던 기억이 납니다. 경복궁에 다다르자 그 위엄이 눈과 어우러져 더욱 돋보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풍스러운 기와에 눈이 얹혀져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안나 역시 너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오히려 눈이 오는 날이 더 예쁘고 좋다 라고 말했어요. 짙은 고목과 밝은 눈의 대비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광화문을 통해 입장했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광화문은 날씨 탓에 인파가 줄어든 탓인지 조용했습니다. 발밑에 깔린 눈이 부드럽게 부서지는 소리만 들릴 뿐 정적은 심오했습니다. 눈 속 궁궐의 고요함은 담장 너머 현대 서울의 활기찬 북적거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궁궐 경내를 거닐며 저는 우아한 건축물과 정교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지붕선이 눈 속에서 더욱 돋보이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얼어붙은 연못과 눈 덮인 정원은 이곳에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마치 사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모퉁이를 돌면 전통 한복을 입은 왕족과 궁녀들의 행렬이 나타날 거라고 반쯤 예상했습니다. 걸으면서 앙상한 나뭇가지에 쌓인 눈, 기와지붕에 새겨진 무늬, 겨울 외투를 입은 궁궐의 고즈넉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 등 작은 디테일을 감상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경복궁과 같은 고궁을 거닐며
그 웅장함과 그 안에 담긴 역사에 감탄했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유적지의 대비는 한국의 시간 여행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입장료가 3,000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투어비는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궁전이나 성당의 입장료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꼭 한국에 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를 가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서울에서의 쇼핑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안나는 인터넷에서 봤다면서 한국 과자와 아몬드를 엄청나게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금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없었거든요. 계산대에 안나를 두고 ATM기에 갔다 와야 할지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같이 다녀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필요가 없었어요. 주인은 현금을 보고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 때문에 당연히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먼저 텍스프리를 이용할 거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텍스프리를 신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일본에서는 왜 기념품을 살 때 텍스프리를 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나간 일이니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텍스프리 신청 절차도 놀랍도록 빨랐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 여권과 카드만 가져가더니 모든 신청을 대신해 주었어요. 일본에서 기계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과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며 역사, 문화, 현대적 안락함이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과감하게 포용하는 도시였고 그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서울은 온천은 없었지만 더 좋은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온돌방이었어요. 한국 전통 가옥에서 자고 싶어서 저희는 호텔이 아니라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안나는 거부감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발이 닿는 곳에서 잘 수 있냐는 거였죠. 이미 예약해둔 곳이라 저는 안나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펴서 누웠죠. 이불은 저희가 포르투갈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두껍고 푹신푹신했어요. 침대를 대신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어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에 매료되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주는 한기는 온데간데 없이 온몸을 감싸는 따스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온돌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어요. 누우니 온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마치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온돌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저에게 육체적 따뜻함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다음날 정말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개운하게 잠이 들었거든요. 밖은 그렇게나 추웠는데 말이에요. 얼굴과는 다르게 이불 속이 따뜻해서 정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안나에게도 물어보니까 안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저희는 한참이나 이불 속에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온돌 덕분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귤이라는 한국 과일을 넣어줄 테니까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맛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희는 밤에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땠냐고요? 완벽했습니다. 관광을 하지 않는데도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온돌방보다 더 따뜻한 것을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를 기꺼이 공유하려는 의지, 낯선 이방인에 대한 개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환대, 안나에게 보여준 친절, 그리고 우리가 맺은 우정은 이번 여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포르투갈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을 꾸릴 때 우리는 기념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동시에 지닌 일본은 우리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함과 혁신으로 환대의 힘과 전통을 포용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여행이 떠오르는 듯 눈을 반짝이는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못해본 게 너무 많았어요. 안나는 이 정도 되는 나라면 꼭 여름에도 다시 와봐야 한다면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할 것들을 벌써 계획했어요. 아빠를 데리고 꼭 오자고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자기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수돗물에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약이라도 있나요? 폴란드인 승무원이 한국 사람들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승무원 모니카입니다. 다소 이국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꿈꿨고 부모님도 그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을 꿈꿨어요. LOT 폴란드 항공 승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꿈에만 그리던 곳을 방문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단순히 제가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매일 말했죠. 이 일이 단순히 35,000피트 상공에서 커피를 서빙하고 미소를 짓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안전 절차,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등 배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첫 비행 중 하나였던 바르샤바에서 파리로 가는 짧은 비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키 큰 남성이 호출 버튼을 쉴 새 없이 누르며 VIP 고객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메뉴에 없는 식사와 비행 중 좌석 업그레이드를 원했고 그의 요구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감과 단호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사실 이 정도면 애교였어요. 수년 동안 저는 응급 상황, 심지어 가끔씩 수행원을 대동한 유명인 등 온갖 종류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의 불편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아마 항공법이 따로 없으면 기내에서는 매일같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매번 비행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런 예측 불가능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료애와 독특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체감이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거의 닿지 않는 하늘에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일이 제 적성에 맞는지 종종 의문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일상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공 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우상화하는 예비 승무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빛은 제가 예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 같은 유명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LOT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국적 항공사는 더 이상 자부심의 원천이 아닐까요? 그러던 중 아카데미에서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학생이 겸손한 어조로 다른 화려한 항공사를 제쳐두고 왜 LOT에서 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항공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제 일의 가치, 제 선택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카롭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프로페셔널리즘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대화는 제 마음속에 남아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아직 여기 있었을까? 단지 경제적 안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었을까요? 답은 뜻밖에도 나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연차가 쌓였고 순간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순전히 항공권 가격만 보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하늘은 단순히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라 독특한 도전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가득한 그 자체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비행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저녁, 바르샤바에서 로마로 비행 중이었죠. 난기류가 우리를 강타하여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겁에 질려 울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혼자 여행하던 한 젊은 여성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과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순간에 저는 우리의 역할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고 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저는 깨달았죠. 저희는 35,000피트 상공에서 기내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는 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특히 가끔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가게 되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대놓고 LOT는 일하면서 저희 항공사를 비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직 입사를 한 것도 아니었으면서요. 심지어 질문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 KLM 같은 더 큰 항공사만을 원했습니다. 좀 더 평범하지만 똑같이 부담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근무, 계속되는 시차,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은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세계 여행의 매력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을 벗을 생각을 할 때마다 동료들과 쌓은 유대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두 번째 가족이었으며 하늘에서 생활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0,000피트 상공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개인적인 상실을 겪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웃음과 눈물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동료의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 폴란드에는 다른 EU 국가만큼의 연봉을 주는 직업이 별로 없으니까 견디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결심은 항공업계 밖에서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삼촌이 자신의 사업에 합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직장의 불확실성과 도전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의 인식에 대해 괴로워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삼촌의 회사에 합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시기에 여행하기 좋은 날씨와 별다른 준비가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진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것이 저를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여행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프랑크푸르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출발하는 날에는 바르샤바에서는 직항이 없어서 저는 프랑크푸르트까지 이동을 하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내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유난히 민감해 보이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아시아나 비행기에서 젊은 한국 엄마는 처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혼자 여행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이륙 직후부터 끊임없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기내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 승객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중 일부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던 승객들 중에서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젊은 엄마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아이를 달래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나이든 승객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같이 달래주기도 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때 승무원 하나가 침착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젊은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젊은 엄마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그 승무원은 아기가 비행 중에 약간 불안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기압의 변화가 아기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 승무원의 전문성과 이해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삼키면 기내 압력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분유를 먹일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좋으니 뜨거운 물까지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기가 우유를 먹기 시작하자 한국 승무원은 옆에 서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무원의 도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따뜻한 담요와 아기를 위한 작은 장난감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의 사려 깊은 행동은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그녀의 전문성과 헌신을 잘 보여줬습니다. 저는 제가 승무원이 되었던 때를 떠올렸어요. 저 정도의 침착함과 열정이 있었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천공항의 활기차고 분주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르샤바의 내성적인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규모와 정교한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공항 경험의 모든 측면에 기술이 얼마나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지 놀랐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는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여주었습니다. 승무원이 되려고 여행의 두근거림이 다시 떠올렸어요. 모든 것에 지쳐있던 저에게 설레임을 안겨주었습니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술의 직관적인 특성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스마트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화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공항이 첨단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수화물이 오류 없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짐을 잃어버렸다면서 저에게 화를 내던 손님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속도와 체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보안 검색은 철저했지만 직원들은 전문성과 신속함으로 보안 검색을 처리해 다른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덜 거슬리고 시간도 덜 소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이 전광판은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승객을 탑승 후 편의시설 및 환승 항공편으로 효율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전광판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주었어요. 심지어 그거 아세요? 인천공항은 모든 자리마다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의 공항들을 가보면 긴 환승 시간 때문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노숙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공항이 스문의 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여행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승객들이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 기술과 편의성의 조화, 승객 경험에 대한 집중은 이 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꾸준히 선정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여행의 설레임을 제공하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승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행의 설레임을 상기시키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제가 간절히 기대했던 발견과 혁신의 여정을 약속하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도시의 유적지와 현대적인 쇼핑몰을 둘러보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보냈습니다. 기분 좋은 탈출이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도시 너머를 탐험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특히 철도 시스템의 효율성과 체계성에 놀랐습니다. 기차는 분 단위로 정시 운행되어 종종 지연되는 고국의 열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정시성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청결함과 승객들의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는 몇 번 비행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번 여행에서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탈까 했지만 공항보다 기차역이 더 가까워서 KTX를 타는 것을 선택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의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집단적 책임감이 문화에 뿌리 내린 것 같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종종 혼란스럽고 소홀하게 느껴졌던 폴란드에서의 경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차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좌석은 깨끗한 종이 커버로 덮여 있고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등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열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열차는 고국의 불편한 환경과는 달리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차 안에 있는 한국인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표원부터 열차 기관사까지 모든 직원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승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시스템과 태도를 도입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직장에서나 고국에서 사용하던 서비스에서나 현상 유지를 받아들였을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저는 몇 주 전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커리어뿐 아니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머물렀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효율적인 열차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깨끗하고 편안한 역 등 모든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고 한국에서 익숙했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대화는 동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같은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나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열망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체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항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교육 방식은 어떤지, 어떻게 높은 수준의 청결도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봤죠.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핵심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도해봐야 했죠. 제안서에는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직원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기내의 청결도 개선을 위한 제안, 심지어 승객의 피드백 시스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를 보고 싶었다면 제가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작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존경하던 직원들처럼 승객의 요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심과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며 제 일에 더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동료들도 저희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몇몇은 영감을 받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폴란드로 가져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와 승무원으로 일상을 되찾았지만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히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제 일상과 업무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승객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저는 내 비행을 한국인의 서비스 정신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표준 절차를 뛰어넘어 승객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승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승객의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접근 방식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세심한 서비스와 쾌적한 분위기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제가 바꾼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 궁금해했고 다른 일부는 그 이면의 철학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관찰한 공공장소에 대한 공동체의 존중에서 영감을 받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기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기내식 제공 방식과 쓰레기 관리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소한 것이었지만 전반적인 승객 경험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도가 모두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이러한 노력이 불필요하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변화는 종종 회의론에 부딪히기 마련이니 그들의 관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라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놀랍고 기쁘게도 제가 수정한 제안은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상사들은 승객들의 피드백과 우리 팀의 개선된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사들은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제가 제안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저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동경했던 효율성과 존중을 폴란드의 제 직장에 도입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는 활동을 하다 보니 동료들은 물론 승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즐거운 여행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상사들도 우수성과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느린 과정이고 좌절과 실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할 뿐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직원들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멋진 열정을 보여준 승무원의 헌신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기억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변화에 저항하던 동료들이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개선 사항을 알아차리고 고마워하기 시작했으며 종종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제가 애초에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육체적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 직업적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관찰의 힘, 공감의 중요성, 한 사람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배웠습니다. 일본은 집으로 들어가면 옷을 입고 한국은 집으로 들어가면 옷을 벗는다는 얘기가 있대. 그 정도로 일본이 금욕적이야?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갑자기 수위가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카를리나예요. 아시아 모험은 오랫동안 방문을 꿈꿔왔던 도시 도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조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로 가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혼자 하는 여행이고요. 다들 굳이 아시아에 왜 가냐면서 큰 돈을 주고 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심지어 겨울에 눈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도쿄의 온화한 겨울 기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거닐며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고대 사원에 감탄하던 저는 짜릿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쿄의 높은 건물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첨단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처음의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고향에서와 같은 수준의 안락함을 기대했던 저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호텔을 발견하고 실망했습니다. 옆방에 있는 부부의 대화가 모두 들리면서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기온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방 안으로 스며드는 추위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따뜻했지만 방은 마치 냉장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다다미 방을 써보고 싶었지만 춥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러 호텔을 고른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온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스페인에서도 크게 항의를 하고 살지 못하거든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어요. 대응은 신속했지만 한기를 완화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알이 빠질 것 같았어요. 너무 건조했거든요. 계속해서 온풍기는 바람을 내보내고는 있었는데 방 안의 한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일본의 세심한 배려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토록 세심한 배려를 중시하는 선진국이 어떻게 숙박시설의 적절한 난방과 방음, 시설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호텔 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호텔 직원은 불편함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은 저에게 담요를 건넸지만 호텔 직원의 것이었고 사람 냄새가 배어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말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도쿄는 원래는 이렇게 춥지 않은데 잘못된 타이밍에 여행을 온 것 같다고 했죠. 바깥은 춥다고 하더라도 실내는 손님을 위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일본어도 잘하지 못했고 앞서 말했듯 소심한 성격이라서 항의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겨울이 따뜻하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어떻게 실내 온도가 바깥과 이렇게 크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온기를 찾으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의 극명한 차이는 저에게 풀 수 없는 퍼즐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때 어떻게 대응하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스페인보다 훨씬 선진국인 일본에 와서 저는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겨울만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힘들었어요. 도쿄에서의 첫날 밤을 잊고 싶었지만 언제까지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편안한 저녁이 되어야 할 밤이 좌절의 밤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저는 마치 낯선 사람과 방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말, 모든 웃음소리, 모든 움직임이 들리면서 유명 호텔에서 기대했던 프라이버시가 무너졌습니다. 도쿄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저는 처음에 저를 사로잡았던 도쿄의 매력을 재발견하기 위해 다시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도쿄의 활기찬 거리는 전날 밤의 불편함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과 현지인들의 예의 바른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저의 마음은 저를 기다리는 차갑고 환영받지 못하는 방으로 자꾸만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한국도 몹시 춥다는 것을 알아서 롱패딩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롱패딩을 파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비쌌어요. 종업원들은 웃으면서 일본은 별로 춥지 않아서 롱패딩이 필요가 없다며 쇼패딩을 추천해 주었죠. 저는 당장 롱패딩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추위와 함께 일본 여행을 마쳤습니다. 가장 따뜻했던 때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경험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비행기가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창밖으로 저녁 하늘을 수놓은 불빛의 모자이크처럼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일본의 차가운 불편함을 닮을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제공할지 궁금해하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인천공항에서 인공지능 키오스크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계는 저희 스페인 억양을 감지하고 스페인어로 원활하게 전환하여 공항 철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당연히 영어로 말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기술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지하철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은 정시에 정확하게 출발했는데 스페인에서 자주 지연되던 지하철 서비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광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강 위에 있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뻗은 고층 빌딩이 점점이 박힌 스카이라인은 사진으로만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키하늘로 치솟은 롯데월드타워는 어디에서든 보였어요. 대한민국의 야망과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건물의 온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체크인한 게스트하우스는 규모는 작았지만 난방이 쾌적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 주인은 저에게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추위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저는 시내로 나가자마자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할인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커다란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도쿄의 추위와는 달리 한국의 추위는 밖에서도 지독하게 추웠거든요. 다행히 롱패딩은 어느 곳에서나 다 팔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검정색 롱패딩을 샀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쓰여 있어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 군데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하고 제일 싼 곳에서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본에서의 밤과 달리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나게 시내 구경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뭔가 일본과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방에는 온기가 가득했고 건조함은 찾을 수가 없었죠.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가라고 했지만 일본 다다미 방도 생각해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긴 했었어요.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눕는 순간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요. 방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롱패딩을 괜히 샀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 바닥은 저에게 단순한 물리적 온기를 넘어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집으로 들어가면 롱패딩을 입고 한국은 집으로 들어오면 롱패딩을 벗는다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 직접 경험해봤으니까요. 온돌은 한국 여행 중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관심을 눈여겨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온돌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바닥에 누워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온돌의 온기는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불편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따뜻하고 포근하며 위로가 되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깨끗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닥이 없는 호텔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은 저에게 새로운 발견과 즐거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단열이 잘된 건물에 감탄했습니다. 실내의 따뜻함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모닝티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스트하우스 주인부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핫팩을 건네준 낯선 사람들까지 저는 진정한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도시를 탐험하는 동안 저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하 쇼핑몰은 쇼핑객들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늑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가 있는 카페는 저의 안식처가 되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자신의 경험을 일기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정말 좋았던 점은 한국은 대부분의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알다시피 소심한 저는 항의를 잘하지 못하는데요. 이 자동화 시스템들 덕분에 저는 쉽게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예약해둔 전시회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티켓이 발권되는 모바일 발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기술이 통합된 작지만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QR코드를 가져다 대니까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쾌하고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저는 롱패딩을 입은 채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걷다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사건이 터졌어요. 분주한 하차 행렬 속에서 저는 실수로 가방을 지하철 선반 위에 두고 내렸습니다. 다 내리고 지하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가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여권과 지갑, 제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산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당황하는 걸 본 남학생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분실물 접수처에 도착하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상황을 설명하는데 긴장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절차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직원은 분실물과 제가 탔던 열차의 세부 정보를 적어주며 지하철 시스템에는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지하철은 다다음 역에 가 있는데 세 번째 역에서 지하철 직원이 타서 가방을 빼올 것이라고 했어요. 각 지하철 차량이 운행이 끝날 때마다 철저하게 점검되고 발견된 물품은 목록화되어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분실물,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스템이죠. 저는 긴장이 풀려서 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믹스커피 한 잔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처음 맛본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유럽 전통 커피의 쓴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모금부터 독특하고 편안한 맛에 반해버렸죠. 부드럽고 크리미한 단맛과 적당한 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건 주인 아주머니의 집에도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엔 이걸 가득 사서 친구들한테 줬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죠. 직원은 전화를 받더니 세 번째 역에서 가방을 찾아서 분실물 센터에서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가면 가방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지갑이 가방에 있어서 죄송한데 돈을 조금 빌릴 수 있냐고 직원분에게 물어봤어요. 소심한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직원분은 웃으면서 다시 가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가 지하철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지하철 밖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15분 내로 다시 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사히 가방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국 분실물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직원들의 친절과 도움이었습니다. 기술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깊은 공동체, 의식과 공감대를 유지하는 한국의 따뜻함과 배려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짜릿한 흥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가도 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마트에 가면 현지인들이 직접 먹는 과자나 기념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통로를 돌아다녔습니다. 마트는 삼겹살부터 과자, 유제품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심지어 이불도 팔았습니다. 꿀이 듬뿍 들어간 약과와 매콤한 떡볶이 같은 한국 전통 간식부터 예쁘게 포장된 차, 김부터 과자가 가득했어요. 유자차 한 상자를 집어들자 시트러스한 향이 한국의 따뜻한 한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유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에 유자차를 담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완벽한 선물이었죠. 기념품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카운터에 다가가자 역시나 계산 과정도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화면에 모든 것이 떠 있었거든요. 계산을 하시는 분은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비닐봉지를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심한 저에게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김 한 봉지와 마른 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넉넉한 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전기장판이었는데요. 저는 부모님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판매를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죠. 판매하시는 분은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혹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왔다고 했죠. 그분은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220이라서 스페인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파수가 달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판매할 수도 있는데 제 안전까지 생각해 주신 거니까요. 도쿄 여행 중 잘못된 타이밍에 여행을 왔다고 제 탓을 했던 직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완전히 다른 대응이었습니다. 결국 전기장판은 사지 못했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방에 담긴 물건 하나하나가 저에게 사연과 추억, 그리고 소중히 간직할 한국의 한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기념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제게 선물한 즐겁고 풍요로운 경험의 증거인 한국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서울의 하늘 아래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기념품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아름다운 땅에서 보낸 행복한 날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문화적 발견과 개인적 성장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겨울이 주는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가 주는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에 앉은 제 머릿속은 여행에서 느낀 추억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장식했던 무수한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문화, 따뜻함, 인간애를 가진 나라였어요. 도쿄를 먼저 가서가 아니라 서울에서의 기억이 훨씬 강해서 도쿄는 정말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